안녕하세요. 퀀텀 리프레이밍 챌린지 3회차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 QAOA, VQA, 그리고 QML을 비롯한 자주 사용되고 산업 쪽에서 요구되는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QAOA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QAOA는 양자 근사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불리는 알고리즘으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풀고자 하는 QAOA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인 맥스커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인코딩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QAOA가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구성과 결과에서 실제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코드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작성이 되고 구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QAO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예시 문제인 맥스커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풀고자 하는 문제는 주어진 그래프를 두 개의 간선으로 절단을 할 때 그래프의 간선을 최대화하면서 최대한 많이 절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보면은 지금 검은색 점과 흰색 점이 이렇게 있고 각 서로 색깔이 다른 점끼리는 빨간색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 빨간색 선을 최대한 많이 가르는 선은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에 의해 나누어지는 집합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이러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양자 컴퓨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잘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를 해밀토니안에 맞추어서 인코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컷 밸류에 맞춰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인코딩을 진행을 해줍니다. 또한 코스트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코스트 해밀토니안은 뒤에 해밀토니안이라는 말이 붙어서 양자 컴퓨팅 용어 같겠지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혹은 최적화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코스트 펑션에서 뒤에 펑션을 해밀토니안만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저 햄 코스트 펑션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함수의 형태가 오퍼레이터의 형태, 해밀토니안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해밀토니안이란 말만 붙어 있지 사실상 하는 역할은 코스트 펑션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QAOA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AOA 서킷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스테이트 준비를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QAOA 말고도 다른 많은 양자 알고리즘이 동일하게 택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태를 모든 처음 시작 상태에 하다마드 오퍼레이터를 가해서 모든 상태가 중첩이 되도록 합니다. 네, 모든 상태가 중첩이 되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중첩이 되도록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믹서 유니터리라는 것을 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태를 서로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터로 이제 두 개 이상 오퍼레이터를 가해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 혼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트 유니터리라는 것을 입력을 해줍니다. 앞서서 저희가 코스트 해밀토니안,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하였는데, 그거를 이제 해밀토니안 형태로 작성을 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지수함수 형태로 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올리는 것을 정의를 할 필요는 없고, 파이썬에 있는 코드를 이용을 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는 이제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에는 지금 모든 상태가 처음에 중첩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상태들의 최소화된 값을
최소화된 값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조건, 목적 함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는 이제 믹서 유니터리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어 이제 이 최소화된 정보가 잘 입력이 된 양자 회로에서 최소화된 값을 찾기 위해서 약간 회로를 흔들어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가득 찬 공을 조금씩 조금씩 흔들면은 공간이 조금씩 나오면서 바구니에 있는 공들이 조금씩 더 밑으로 가듯이 이 회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궤도를 이미 다 설정을 한 이후에 이것을 조금씩 흔들어서 이 여기에 있는 저희 상태들이 양자적인 상태들이 우리가 원하는 최저값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트로터 어프록시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주는데, 말을 어렵게 표현을 하였지만, 이러한 것을 이제 녹색으로 저희가 감싼 거를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n번 반복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목적 함수를 넣고 조금 흔들어주고, 이후에 목적 함수를 넣고 흔들어주고 하는 과정을 많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n번 반복을 하고, 한 3번, 3번에서 통상적으로 5번 정도를 흔들어주는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측정을 진행을 해주게 되고, 측정 이후에는 이제 고전적 최적화 컴퓨팅을 사용해서 고전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다시 최적화를 해주는 과정을 반복을 해서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다시 얻고 얻은 파라미터를 다시 코스트 유니터리와 믹서 해밀토니안에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트 함수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입력된 함수 공간에서 이제 상태를 랜덤하게 탐색을 하고, 다시 한번 코스트 함수를 입력을 하고, 상태를 랜덤하게 탐색을 하고, 입력 탐색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다마드를 통해서 모두 중첩된 상태를 마련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믹싱 과정과 코스트 함수 입력 과정을 반복을 해주고 측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4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OA 서킷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양자 측정까지 다 했으면은 이후에는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고전 컴퓨터로 받아옵니다. 여기 선을 보시면은 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양자적인 정보가 오가는 것이고 여기 두 줄로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은 여기 측정 이후에 고전적인 비트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클래식 옵티마이제이션 부분부터는 양자적인 것은 아니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QA웨이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코스트 유니터리에서 처음에 코스트 해밀토니아는 어떤 감마라는 파라미터를 더 설정을 하였고 믹싱도 어느 정도 세기로 흔들어줄지에 해당하는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따로 설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감마와 베타 값의 집합이 우리가 원하는 QA웨이를 최적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과정을 이러한 반복 작업을 통해서 감마와 베타 값을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QA웨이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으로 어떻게 이제 QA웨이를 하면은 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옵티멀한 결과는 4가 되고 서킷 뎁스, 그러니까 이거 몇 번 흔들렸냐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3.24라는 저희가 원했던 값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값을 내뱉게 되지만 이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 반복에서는 3.86으로, 그리고 세 번째 반복부터는 4.00으로 저희가 원하는 이제 값을 잘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서 찾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QA웨이에서 반복하는 과정을 3번에서 5번 정도를 진행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킷을 깊게 반복을 하면 할수록 통상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 분포를 보면은 저희가 처음 세팅한 문제의 정답은 이제 1010과 010의 두 개의 답을 이제 내놓는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옵티멀 컷을 이제 얻게 되면은 P는 4에서 측정 확률이 최적화에 집중되는 것을 저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캣으로 인한 구현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직접 회로를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적인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조합 최적화 비용을 이제 해밀토니안, 코스트 해밀토니안 HC로 저희가 인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는 원래 문제는 어떤 형태였는지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온전히 QA웨이를 사용을 하여서 문제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QA웨이를 설계를 하는데 코스트 해밀토니안, 믹터 유니서를 그 P번 번갈아 적용을 하며 고전 옵티마이저가 감마와 베타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서 이런 코스트 해밀토니안의 이제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과정 혹은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P를 키우면서 근사이가 최저값에 근접을 하게 되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이제 구현 검증을 하여 리스크 시대의 대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인 이제 QA웨이를 직접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웨이는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만약에 어떠한 비용 최적화 혹은 조합 최적화, 제약 최적화 같은 어떠한 최적화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 QA웨이로 접근을 하면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QA웨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보면서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실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천천히 코드라인을 보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업 과정입니다. 이러한 코딩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닐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파이썬 코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처음에 세팅을 하는 것으로부터 보통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numPy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거 그리고 또한 scipy 그리고 matplotlib 이렇게를 주로 디폴트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도 그냥 디폴트로 작성을 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맥스컷이라는 이제 그래프 기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X라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호출을 하여서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라이브러리를 초기에 불러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컷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할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컷이라는 문제를 정의를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이 부분에 의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양자와 크게 관련이 있지도 않고 이제 토이 모델로서 QA웨이를 설명을 하기 위해 좋은 문제여서 가져왔을 뿐 여러분들께서 더 산업화에 집중된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은 이 굳이 네트워크 X를 불러오거나 이제 맥스컷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그림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먼저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고전적으로 한번 최적화된 답을 한번 미리 구해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말로 이제 구하기 쉬운 문제이고 저희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자 할 때는 고전적인 방법 아니면 쉬운 방법, 잘 알려진 방법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비교 값을 저희는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브루트포스 무차별적으로 이제 한번 경우의 수를 넣어봐서 얻어보는 진짜 최저값을 알아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n의 값이 크게 되다. 그러니까 경우의 간선의 수가 엄청나게 많게 된다면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지금 포인트를 단 4개만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2의 4승, 단 1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코드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때의 값을 얻고 그걸 통해서 최적화된 값을 비교 얻고 그때의 해를 얻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적 컷의 값은 이제 4로 나오게 되었고 그때의 최적 해들은 다음과 같이 1010과 010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가 서로 같은 0, 2가 같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1, 3이 같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컷, 이렇게 이어진 간선을 자르는 최대한으로 자르는 방법은 이렇게 자르는 것이다. 1과 3을 한 집합에 놓고 0과 2를 다른 집합에 놓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고전적인 방법으로 얻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고전적인 소타 값을 얻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를 철저히 하고 엄밀한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QA를 저희가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를 하였고 풀고자 하는 문제의 답도 얻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새로운 방법인 QA를 통하여서 이 방법이 저희가 원하는 정답을 잘 이끌어내는지를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맥스 컷 값을 에너지 연산제로 바꿀 겁니다. 그 연산과의 기여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막다운 형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보여드리면은 해밀토니안의 벡터로 이제 먼저 바꾸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서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간선에 대해서 코스트 벡터라는 것을 이렇게 단순히 고전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전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어서 각 경우에 대해서 떤 경우가 최소가 최대가 되는지 여기에 나오는 값들은 이제 각 0000부터 시작을 해서 1111까지 각 경우의 수에 대해서의 얻어지는 맥스컷 값의 답이라고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최대값이 여기 4와 여기에 있는 4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4.0이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벡터를 시뮬레이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그 QAOA는 계속 4가지 과정이 있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모든 큐빗의 하다마드, 두 번째는 이제 코스트 유니터리를 준비를 하고 세 번째는 믹서 유니터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다마드를 구하는 거는 그냥 하다마드를 가하는 거는 그냥 모든 큐빗에 하다마드를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트 유니터리부터 그리고 그다음 믹서 유니터리를 가해서 어떻게 이거가 가해지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유니터리는 이제 그 저희가 앞서 수식에서도 정의하였다시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의 감마 이 감마는 이제 저희의 외부 파라미터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고 감마의 해밀토니안 코스트 유니터리 아니 코스트 해밀토니안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믹서 유니터리는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베타 x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이제 매트릭스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런 익스포넨 지수함수 위에 이제 지수함수 위에 x 오퍼레이터를 가한 형태는 이런 2x2 행렬 형태로 이미 잘 계산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그대로 구현을 할 필요 없이 이 믹서 유니터리 부분에 행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믹서 유니터리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 각각의 블록들은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이번 챌린지의 목적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만 인지를 하고 코스트 유니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음 만든 건지
믹서 유니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맞는 건지만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OA 스테이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모든 상태에 이제 모든 큐빗에 대해서 이제 코스트 유니터리와 믹서 유니터리를 가한 상태로 정의를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테스트 함수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렇게 노멀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상태가 평균값이 내적값이 1로 거의 잘 일치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값 함수 저희가 이제 코스트 해밀토니안으로 정의를 한 그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코스트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저희는 입력을 할 겁니다. 코스트 펑션을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P는 1일 때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한 하이퍼 파라미터 감마와 베타로 단 두 개뿐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 펑션에 대해서, 목적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히트맵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만으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어, 어떤 상태가, 어떤 감마와 베타 값일 때가 최적화된 값인지를 보기 좋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히트맵 형태로 그려보면 여기 있는 함수들은 그냥 단순히 그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은 히트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가 0.6 정도 그리고 베타는 0.4 정도일 때 우리가 최적화된 값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저희가 고전적인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서 추후에는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모두 찍어서 한 이쯤일 때 얻은 거다라고 하는 거지만 저희가 만약에 4차원만 가도 감마가 4개, 베타가 4개가 돼서 8개짜리 축이 8개짜리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 이미지로 파악을 하기도 어렵고 컴퓨터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적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여서 이제 탐색을 진행을 할 겁니다. 목적은 이제 목적 함수 f의 최대이기 때문에 최소화로 t에는 마이너스 f를 넘겨가지고 어떤 우리의 목적 함수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마이너스 붙이는 이유는 이런 옵티마이저가 대부분 이제 최소값을 찾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보통성의 에너지 문제 지형에는 로컬 맥시마가 되게 많습니다. 국소적인 최대값이 여러 개가 있는 함수가 많고 사실 그런 함수를 잘 풀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이런 QAO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출발점을 세팅을 하고 반복을 하여서 좋은 결과를 취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옵티마이즈, 고전적 최적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전적으로 최적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만 이제 LLM에 입력을 하면 잘 진행을 해줄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래서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되는데 여기 메소드만 조금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소드에 코빌라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런 예제에는 코빌라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제 이 메소드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전적 최적화된 값을 이제 얻을 수 있고 그때마다 QAOA가 더 빠르게 수렴하는지 아니면 천천히 수렴하는지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전적인 메소드를 다르게 해보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최적화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답을 구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0.57과 0.31 정도로 감마와 베타 값이 나왔으니 위에 이제 여기에서 얻은 값과 거의 유사한 값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회로 P가 1일 때일 때만 이제 깊이 P가 1일 때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P가 여러 개로 늘어날 때를 한번 해볼 겁니다. 왜 늘어날 때를 해보냐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얻은 값이 모두 3.2 정도로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고전적인 소타 값과 비교를 하였을 때 얻은 값이 4였기 때문에 회로 깊이가 1인 QAOA로는 정답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값이 오히려 4보다는 3에 가깝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3이 이게 참값인데 잘못 나온 건가?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는 이제 회로 P를 뎁스를 더 깊게 회로를 쌓아가지고 더 좋은 값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의 값을 1부터 3까지 늘려가면서 저희가 이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얻어갈 겁니다. 얻었을 때 그때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이제 한 3부터는 이제 0.04 정도 이하, 0.0 0.004네. 0.04 이하. 그러니까 0.01 이하의 오차를 보여주면 충분히 좋은 이제 아니, C를 얻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결과가 말이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을 회로로 돌려보면은 이제 3까지 결과가 충분히 실험을 한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깊게 쌓으면은 깊게 쌓을수록 이 C는 4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상적인 시뮬레이터에서는 무조건 사회 수렴을 하겠지만, 이제 저희가 리얼 머신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있는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로를 더 깊게 쌓으면은 얘가 오히려 수렴을 하지 않고 이상한 값으로 튀어버리는 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 뎁스를 실제 QA웨이를 할 때에는 정말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 가면서 최적화된 값을 얻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확률 분포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0106과 1010을 이제 얻어낼 수 있고 이거를 실제 퀴즈퀴즈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퀴즈퀴즈 라이브러리를 먼저 불러오고 이후에 코스트 해밀토니안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코스트 해밀토니안은 맥스컴 문제에서는 주로 DG 형태로만 정의된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퍼레이터 형태로 코스트 해밀토니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후에 이제 서킷 옵티마이제이션 위에 있는 모든 고전적 과정을 양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임포트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함수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표현만 다를 뿐 함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면은 또 동일한 결과 그 코스트에 대해서 회로 뎁스를 쌓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는지 동일하게 과정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것을 하고 있고 이후에 측정을 해보면은 1010과 0101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완전 고전인 경우와 지금 에어 시뮬레 양자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결과가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갖고 있는 샷 노이즈와 같은 에러를 저희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A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A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상관없이 가감 없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이어서 VQ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Q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QA는 이제 Variational Quantum Algorithm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주로 화학 쪽에서 화학이나 물리 쪽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된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도 응용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최적화된 값을 구하는데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는 형태의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QA웨이가 방식이 이제 아까 공을 흔들어서 답을 찾는다와 같이 떤 회로 자체를 함수 자체를 흔들어 가면서 얘네가 그 최소화된 값으로 천천히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식이었다면 VQA는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여서 최소화된 값을 얻도록 함수를 이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동일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VQA가 뭔지, 그리고 VQE가 뭔지, 그리고 VQA와 그 Variational Principle과 VQE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Q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니스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니스크는 현대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주로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쓰면 중간 정도 오류의 양자 알고리즘인데 다음과 같은 6개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로가 얕아야 되고 하이브리드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변분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해야 되고 노이즈 강건성이 있어야 되고 측정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문제 맞춤형이어야 된다. 이것이 리스크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성질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VQA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리스크 알고리즘의 어떤 성질을 가장 잘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VQA의 이런 리스크의 전체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밀한 계산을 요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정말 에러가 많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답이 10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이게 정말 답이 10인가 10.05인가 10.7인가 아니면 9.8인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할 방법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게 정밀한 계산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을 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반대로 어떤 것을 잘 하냐면은 많은 액수의 반복 계산을 하는 것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계산을 해서 답을 추론하자, 답이 아닌 것들을 쳐내자, 아니면 답의 레인지, 범위를 더 좁히자, 이런 방향으로 많이 알고리즘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과학 시간에는 이제 항상 말들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단어를 한번 세세히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VQA는 Variational Quantum Algorithm입니다. 저희가 퀀텀은 뭔지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리즘은 오히려 저희보다도 여러 학생들인 아니면 여기에 해커톤에 참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말은 맨 앞에 말, variational, 변분이라는 말뿐입니다. 이건 이제 variational principle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문제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ounded problem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산에서, 강남까지 대중교통을 사용을 해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어떤 불쌍한 학생 혹은 이제 노동자의 출퇴근 경로를 제가 한번 찍어 본 겁니다. 그래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환승을 해야 이제 올바르게 학교 혹은 회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래요.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정말 다양한 시간이 찍힙니다. 1시간 30분, 35분, 38분, 47분 이렇게 찍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저희가 집을 나서는 시간은 언제가 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첫 번째 수업이 10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시에 있으면은, 최적의 경로로 가면은 1시간 33분 전에, 1시간 33분이면 도착을 하니까, 8시 27분에 출발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아마 대부분들은 지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수업에 지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 출근 시간에는 저희가 길을 헤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중교통이 여기 내비게이션에 있는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험적으로 실제로 여러 경로로 직접 출근 혹은 이제 등교를 해보면 최단 시간으로 출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때 걸리는 시간을 직접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 내비게이션에 1시간 33분으로 찍혔지만 내비게이션 1시간 33분으로 찍혔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 환승 4번이나 해야 돼가지고, 한 2시간 넘게 걸리더라. 얘도 35분 찍혔는데 2시간 넘게 걸리더라. 근데 이 방법은 안에 지하철도 있고, 환승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한 1시간 50분? 55분 정도면 되더라. 얘도 마찬가지인데 경의중앙선이 껴있어서 이거 재보니까 한 2시간 30분 지나도 도착을 못하더라. 이런 직접 해보면 최단 시간으로 출근을 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바운디드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참값과 측정값, 실험값 사이의 관계가 명확한 문제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내비게이션 예시에서 저기에 내비게이션이 얼마로 찍혔든 저기보다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실제 이동 시간은 그거보다 조금은 오래 걸릴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예시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KTX 출발 시간, KTX에 탔는데 실제로 얘가 언제 출발을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냐면은 여기에 타 있는 다른 승객분들에게 혹시 KTX를 언제 탑승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일이 물어봐서 그 중에서 가장 늦게 탑승하신 분을 얻어내면 그 이후에, 살짝 이후에 출발했겠구나 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니 그 방법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 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화물 무게가 있고 수화물 제한이 있으면은 그 모든 탑승객들에게 물어봐서 캐리어 몇 킬로까지 쌓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무겁게 들고 온 사람이 한 14.9kg 정도 쌓았으니까 캐리어 제한이 한 15kg 정도인데 정도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참값의 경우를 모르게 될 때 그것을 실제, 실험, 측정, 다른 사람들의 값들을 통하여서 참값을 추론하는 문제를 바운디드 프로블럼이라고, 그런 것들이 관계가 명확한 문제를 바운디드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많이 해결하게 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시는 자동차 속도입니다. 자동차 제한 속도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차들의 속도를 비교를 해서 가장 빠른 차의 속도를 이제 제한 속도 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상하게 되겠죠. 네, 딱지가 날아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바운디드 프로블럼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문제를 VQA가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얻고자 하는 참값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높은 값을 얻을 수밖에 없다. 혹은 내가 얻고자 하는 참값보다는 무조건 낮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푸는 것이 바운디드 프로블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QA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실험, 측정을 양자적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는 알고리즘이어서 그때 얻은 값 중에 한 100번 정도 동일한 실험을 했더니 그 중에서 최대값은 너였다. 99.7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 참값이 99.7 정도 되겠네. 라고 추론을 하는 알고리즘이 VQA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VQA가 뭔지는 알았으니 VQE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QE는 이제 베리에이셔널은 저희가 뭔지 알았습니다. 변분적인 문제이고 이거는 저희가 반복을 해서 그때 최대나 최소를 취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퀀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VQE는 바닥 상태 에너지를 찾는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런 바닥 상태를 얻는 거를 되게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제 어,
대학에서 자다가 이제 사과를 맞고 중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일화가 정말 유명한데 이 사진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사과는 왜 바닥에서는 더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나 이제 학계에서는 이런 자연을 다루는 학문에서는 이런 바닥 상태에 있으면은 그 물질은 안정화되어 있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주로 원자의 모형을 얘기를 하는데 전자가 4번 궤도나 3번 궤도 같은 거를 들고 있으면은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2번 궤도 혹은 1번 궤도로 바닥 상태로 떨어지려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자에 이제 사과가 가득 쌓여 있는 이런 모습인데 사과는 무조건 이렇게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완전 바닥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과들의 위에 있게 됩니다. 위에 있게 되고 이러한게 이제 자기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친구들이 더 바닥에 쌓여 있으면은 그 동일한 친구들은 완전 바닥으로 가지 못하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지형의 위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도 존재할 수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면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방들이 있고 전자는 같은 방에 딱 두 개까지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들이 애초에 정해져 있고 이 방들에 이제 전자가 두 개까지 존재할 수 있으면은 전자들은 어떤 원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바닥에 이런 구도로 네온이면은 이런 모양으로 있을 거고 플로린이면 이런 모양으로 옥시건이면 이런 모양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풀고자 하는 것들은 저희가 풀고자 하는 것은 전자 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물질 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질 거고, 바닥은 이런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각 전자들의 방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있을 건데,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저희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도 알고 있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전자와 관련해서는 맥스웰 방정식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것을 풀어야 되는지 압니다. 전자의 배치를 얻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맥스웰 방정식과 만류인력 법칙, 공속 원운도,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넷플릭스에서 한때 그 화제였죠. 삼체 문제라는 문제가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 링크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어떻게 무엇을 풀어야 되는 건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고 있지만 얘가 세 개만 돼도 우리는 풀 수가 없게 됩니다. 물리에서 문제는 문제가 물체가 세 개만 독립적으로 행동을 해도 저희가 풀 수가 없게 됩니다. 큰 문제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주로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양한 단순한 분자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전체 전자수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맨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모두 익숙한 분자들입니다. 뭐 수소, 산소, 질소 저희가 공기 중에 있는 거고 물 지금 아마는 이제 여러분 옆에서 마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저희가 흔히 먹는 의약품이죠.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단순한 약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정확한 양리적 성질이나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전자수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궤도를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물체가 3개만 돼도 못 푼다고 했는데 여기 전자수 보면은 98개, 82개, 96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단순한 분자들만을 이야기를 한 거고 조금만 더 복잡해지더라도 몇백 개, 수천 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수천 개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는 쉽게 풀 수가 없다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 고전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답을 얻어내고 있고, VQ는 이런 것에 답을 얻어내는 양자적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VQ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VQA, Variational Quantum Eigenvalue의 Variational Quantum 알고리즘의 방법론을 사용을 하여서 이제 어떤 화학 문제에 혹은 양리적 문제, 화학 문제, 제조 문제의 핵심이 되는 바닥 상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선정을 한 이유는 저희가 제조 쪽, 화학 쪽 그 카테고리를 따로 선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전에 VQE가 리스크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성질인 변분 원리와 노이즈 간건성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종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선정을 하여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분 원리와 VQE 알고리즘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QE, 뭔가 이제 수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수학 시간이 되면은 항상 맨 앞과 맨 뒤만을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짜 참값 이 제로는, 어, 우리가 측정을 통하여서 통해서 얻은 에너지 E보다 항상 무조건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VQE의 핵심적인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값이 여러분들이 양자 회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실험값이 되겠고, 이 제로가 우리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어떤 분자의 참값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레리의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은 어,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떤 임의 파동하는 함수 C를 넣어도 무조건 이 분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얻을 이것이 물리적으로 증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안심하고 바운디드 프로블럼으로서 문제를 해석하고 베리에이션 퀀텀 아이겐밸류 혹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데 아주 무리가 없겠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 함수를 넣어도 이 부등식 함수를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임의 함수를 아무 함수나 집어넣고 가장 낮은 값을 선택을 하면은 그 값이 바닥 상태에 가장 가까운 값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함수의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저희가 0부터 1 사이, 0과 1의 사이를 있는 이제 선을 생각을 할 수 있는, 당연히 직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0,0과 1,1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직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사인 모양의 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진동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딴 데를 갔다가 오는 선들, 무수히 많은 종류의 함수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함수의 경우의 수가 무한히 많은데 어떻게 바닥 상태에 적절한 함수를 고르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한 답은 이겁니다. 비슷한 문제의 답으로부터 조금씩 함수를 변형시켜서 찾아보자.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variational principle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세타를 이제 놓을 겁니다. 이 세타는 어떤 거냐? 이 세타에 대해서 최소값이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참값이다라는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저희 영어나 이제 독일어 쓰면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는 말로 얘기를 해보면 안사츠로부터 조금씩 함수를 변형시켜서 답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안사츠는 이제 가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기존에 잘 알려진 답으로부터 안사스럽다 함수 조금씩 변형시켜서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안사스는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사람 문제들을 이미 고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은 헤드를 여기 다른 분자지만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헬륨 문제를, 아닙니다. 이거보다. 나트륨, 요즘 소듐이라고 하죠. 소듐, 이제, 원자의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냥 오비탈에 그냥 화학자들이 잘 정리해 놓은 오비탈 구조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안산치로 삼아서 풀어보면 되겠다. 아니면은 저희가 두 개의 분자가 붙어 있는 H2에 이제 궤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N2의 궤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O2나 H2에서 사용한 오비탈 그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해 보면은 비슷한 구조니까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풀고자 하는 목적 분자, 목적 물질에 대해서 적절한 안사치와 방법을 잘 선택을 하기만 하면은 이러한 VQE를 통하여서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안산치는 다음과 같이 종류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산치도. 하지만 뭐 이것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주어진 문제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의 조건에 맞춰서 잘 선택만 하면은 되겠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에너지 랜드스케이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랜드스케이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고전적인 값을 얻은 건 이 녹색 라인이고,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세타를 변화시켜 가면서 여기 랜드스케이프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안사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저값을 다음과 같이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VQ 알고리즘의 플로우 차트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해밀토니안 뭐 이렇고 이거를 양적 회로로 구성을 하고 하는데, 아주 다행히도 화학과 관련된 워크플로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잘 정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자 안에서 어떻게 복잡하게 일어나고 계산하는지를 모두 코딩을 할 필요 없이, LLM을 쓸 필요조차 없이 이미 패키지 형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초적인 정보만 넣으면 됩니다. 내가 풀고자 하는 물질의 정보 어떤 겁니다라고. 원자는 뭐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거리가 뭐고 스핀이 뭐고 이런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물질 정보만 넣고, 혹은 나는 물질이 아니라 물리 시스템을 풀고 싶은데, 아니면은 물질이 아니라 그냥 VQA의 방법으로 어떤 최적화된 값을 얻고 싶은데, 그러면은 해밀토니안에 직접 입력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적절한 안사츠와 옵티마이저 그리고 특정 조건만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방금 QAOA 시간과 동일하게 코빌라를 비롯한 그 고전적 옵티마이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VKA는 이러한 세 개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만 잘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후에는 알아서 딱딱딱 돌아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분석을 해줘서 최적화된 값은 뭔지, 그리고 다른 특성 값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분포를 여러분들께서 얻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고, 이 부분은 이제 실제 H2를 기준으로 어떻게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Q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자 구조를 설정하는 것, 문제를 입력하는 부분. 두 번째는 페르미온을 큐비트로 바꿔준 조정 위그너 트랜스포메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세 번째는 양자 회로, 앙사치를 구성을 하고, 네 번째는 계산을 하고, 다섯 번째는 코빌라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고전적 최적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양자 회로 구성부터 특정 코빌라까지 파라미터 업데이트까지는 QAOA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만 다르고 내부는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라이브러리 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양자 쪽은 이런 quiskit, 그 이제 quiskit 내부에 있는 함수들을 많이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특별한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오픈포러미어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 툴인데 이런 화학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이 사용을 하는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다음과 같이 디스턴스만큼 떨어진 만큼 배치를 시켜주고 그때의 에너지가 어떻게 랜드스케이프이 잡히는지 그래서 언제 에너지가 최소이고 최소이면은 그때가 그 수소가 안정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소 분자의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니까 그 사이의 거리를 얻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큐빅 매핑을 진행을 하는데 해밀토니안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수소 분자를 정의를 해주고 이후에는 이 부분은 뒤에 모두 동일합니다. 활성 공간을 설정을 해주고 해밀턴의 파울리 리스트 이 부분은 모두 동일한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일일이 쳐야 된다기보다는 LLM에 그냥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 내가 목적으로 하는 이제 분자가 다음과 같이 있어. 이거를 이제 VQE 방법으로 하고 싶어 해주면은 이 부분은 알아서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 계속 보면은 이제 안사츠를 트루 컬러 설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LMM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툴을 사용하시든지 하든 프로컬 형태로 보통은 많이 짜줄 겁니다. 근데 이 안산치를 프로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에 더 적합한 UCC나 LUCJ나 UCCJ나 이러한 더 복잡한 형태의 안산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을 가해보면서 내가 풀고자 하는 답에 더 근접한 안사츠가 뭘까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 특성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축만 특성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XY 뭐 X나 Y 베이시스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지축과 정렬되도록 양자역학을 물리적으로 회전시켜야 되고 네, 코스트 펑션입니다. 앞서 QAOA랑 동일한 구조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QAOA 동일하게 이 변수 여기에서는 안사츠와 파울리 오퍼레이터를 받고 그리고 고전적 파라미터로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아까 QAOA와 동일하게 내부에 있는 안사츠만 바꾼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보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답을 쭉 찾아가는 모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때 얻은 답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VQ2를 통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건데 0. 그때 0사 단위로 찍었을 겁니다. 0사 단위로 찍었을 때 다음과 같이 0.76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13 정도의 최소값을 얻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텐셜 커브를 얻게 되면은 H2 사이의 분자간 거리, 결합 거리는 이 정도일 때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구나 라는 답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기초적인 베이시스 셋도 있고 이제 액티브 인덱스도 있고 안사츠가 있을 겁니다. 액티브 인덱스는 이제 무시를 하고 베이시스 셋과 안사츠 그리고 그 이 두 개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베이시스를 실제 분자에 더 가까운 모형을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정확도는 올라가겠지만 속도는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안사츠도 레피티션을 늘려가면서 표현량을 올라가면서 깊게 쌓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동시에 노이즈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잘 균형을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짜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안사츠, 메저먼트,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이 네 개의 키워드를 이제 유념해 주시고 VQA를 작동시켜주면 사용을 하시면은 케미스트리 분야 혹은 어떤 물질과 관련된 분야 혹은 굳이 물질이 아니어도 된다. 나는 해밀토니안 레벨로 내가 원하는 최적화 문제를 잘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VQE가 효율적인 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VQA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었고 이 부분까지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추후에 모든 강의가 끝난 이후에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퀀텀 머신 러닝 주제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다른 박현호 매니저님께서 그 내용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제 빨리 끝내는 게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현재 그럼 바로 진행을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이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머신러닝, 저희가 그럼 관련해가지고, 퀀텀 머신러닝 쪽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전 머신러닝, 딥러닝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왔었던 알고리즘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고 데이터를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CPU, GPU의 성능과 그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데이터의 양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성능이 계속해서 늘어났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델의 깊이가 늘어나게 된 거는 2010년도 이후에 이제 이미지 쪽 관련해서 레이어를 깊게 쌓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2017년도 구글에서 발표했었던 트랜스폼 모델을 기점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깊은 레이어를 쌓아서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골자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많은 양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서는 성능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필요한 연상량이 되게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발맞춰 가지고서는 처리하게 되는 메모리의 크기도 늘어나게 되는 이제 한계점을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뭐 R에서부터 전통적인 통계 모형부터 시작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런 형식으로 모델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모델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LM, AI 등 기타 등등의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하에 있는 그래프 방식이든 아니면 CNN이든 아니면 RNN 방식이든 간에 그 아키텍처에 있어서 일부분의 파라미터를 개선하거나 피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 그러니까 즉 많은 양의 데이터를 깊은 레이어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 상업적으로 나와 있는 모델들의 파라미터 개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나와 있는 뭐 라마나 아니면 딥시크 V3 같은 경우는 약 2천억 개 정도? 네, 거의 뭐 1,000억 개를 넘어가는 수준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신러닝 알고리즘 바탕으로 퀀텀 머신러닝의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많은 수의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줄여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방향 하나랑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 간의 선형 관계로선 보여주기 어려운 비선형 관계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델들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딥러닝에 비해서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바꿔서 모델 성능을 올렸다. 그리고 데이터의 이제 설명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존의 선형 방식에 비해 비선형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정확도를 올렸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식들에 대한 비교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 소타 대비, 그러니까 고전 딥러닝에 있어 소타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최신 트랜스포머 모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기존에 있었던 적은수의 레이어들, 뭐 LLM, 뭐 LSTM, 아니면 RNN 등 기초들의 이제 조금 현재로선 주류 모델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모델들의 바탕으로 좀 평가를 하고 사실 이 논문의 발표자들이 본인들이 연구를 하고서는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었던 거와 비교를 하다 보니 현재 완벽하게 양자 우위를 보이고 있고 양자 이득을 보이고 있다라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많고 완벽하게 퀀텀 머신러닝이 AI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피처에 있어서 추가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기능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엑셀 데이터, 행렬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열과 행렬 구분되어 있는 격자 무늬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데이터를 인풋을 넣어주는 건 저희가 각 데이터들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수치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개수, 데이터들을 모두 이제 중복값을 제어하고 그 각각의 값을 이제 그 길이만큼의 데이터로 이제 숫자 값으로 만들어서 이제 00000부터 000111까지 데이터 개수만큼 이제 길이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매핑시켜주는 방식이 원활 인코딩입니다. 그게 이 원활 인코딩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포인트만큼 큐빗에다 매칭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때 n개 큐비트만큼 들어가는 가장 나이브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8개 클래스를 분류하려면은 이제 2의 3승만큼의 큐비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지만 사실상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매핑시킨다기보다는 이런 이런 식으로 이진 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기보다는 이 각 큐비트의 회전 각도에다가 매핑 시켜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값 하나의 큐비트에다가 매핑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의 값을 큐비트에 있는 회전 각도의 값에다 매핑 시켜주게 됩니다. 360도 값을 매핑 시켜주다 보니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해서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렬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큐비트에 맞게끔 그 회전 각도를 수치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데이터를 변환시켜줘야 된다는 이제 컨버징 작업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코스트가 들어가고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큐빅 간의 이제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관계도, 그 관계 전위 값을 매핑을 시켜주게 됩니다. 전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큐비트에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진폭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회전 각도로 들어가든 간에 매핑을 시켜준다면은 그 아래에 있는 시퀀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큐빅과 큐빅 간의 관계, 뭐 큐빅과 n개 큐빅 간의 관계에 있는 관계도 값을 이제 매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 또는 뭐 변화가 생기는 데이터들, 뭐 이제 율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에 있어서 매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줄 부분은 고전에 있었던 클래식 데이터는 양자로 데이터를 매핑시킬 때 이제 양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값을 변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AI 트렌드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 생성형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것도 그 본질 자체가 확률 생성이기 때문에 생성 모델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기반 생성 모델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서 이런 방식 쪽으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 드릴 부분, 첫 번째는 이제 큐겐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생성 모델을 양자 큐비트 바탕으로 진행됐었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논문들의 이제 컨트리뷰션 포인트는 고전 대비 파라미터 값을 효과적으로 줄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서 큐빅 값을 줄여서 모델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현재 머신러닝, 딥러닝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는 아키텍처가 어떻게 퀀텀 쪽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큐게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겐 모델은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모델을 훈련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원본에 있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하게 모델을 만드는 생성 모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본 데이터랑 생성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판단하는 분류 모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본 데이터 바탕으로 동일하게 그 값이 나오도록 생성하는 모델이 있고 분류 모델은 이 생성했었던 결과랑 기존 정답지랑 비교를 해서 하나하는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을 두 개를 훈련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뭐 위조 데이터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생성 모델, 분류 모델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만들려는 데이터의 특징이 생성 모델이라고 한다면 생성 모델만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두 개 모델 중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성자의 목적은 동일한 기존 데이터랑 같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고 모델을 훈련할 때 이제
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 모델 성능을 판단하는 거는 판별자가 이제 정답지랑 그 생성한 모델을 이제 분류하는 그 확률이 0.5.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2분의 1로 정답이다. 2분의 1로 뭐 생성이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생성의 모델 특징이라고 한다면 분류 모델은 당연하게도 정확하게 이제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으로 모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생성자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고 분류자는 가짜 데이터, 진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판단을 하고 판별자는 그러니까 분류 모델은 올바르게 판단하면 리워드를 받고 아니면 페널티를 받고 생성자는 그 이제 분류 모델이 페널티를 받을 때 리워드를 받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루프를 돌면서 모델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분류 모델이 이제 2분의 1 확률로 정답과 오답을 분류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게임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어, 이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얘는과 마찬가지로 생성자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생성자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판별자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봐보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모든 데이터를 다 양자 컴퓨터 갖고서는 진행을 하지가 않고 데이터 전처리,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고전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핵심 부분만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전처리를 하고 양자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회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 판별자에 대해서 회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값에 있어서 분류를 해서 다시 이제 로스 값을 계산해가지고 오류 값을 계산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IBM의 초전조태 방식이 됐든 아이온큐야 아니면은 이제 컨델라의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이 됐든 아니면은 뭐 파스칼의 중성 원자 방식이 되었든 간에 저희가 이제 뭐 전자 방식이 되었든 간에 이제 컨티넘의 뭐 이온트리 방식이 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 큐빅 개수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왔었던 지금 얘기 드리는 논문가 2022년도 논문이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 데이터 포인트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 손글씨 데이터 셋이고 28 곱하기 28 곱하기 웹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가 784 이제 원 디멘션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원 디멘션한 784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게 되고 현재 해당 데이터 다 다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스케일링 작업과 이제 PCA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압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제 인코딩을 해서 큐비트에다 매핑을 시킬 때 원하는 인코딩 또는 태블러 데이터 인코딩, 시퀀셜 데이터 인코딩을 한다 하더라도 큐비트에다 매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차원을 축소를 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CA를 통해서 데이터를 스케일링 다운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데이터를 큐비트에다 매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분류자,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리고 측정해주는 큐빅 하나를 해서 총 9개 큐빗에다가 데이터를 매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핑을 시켜줄 때 저희는, 악사인을 통해가지고 큐빗을 이제 회전 각도를 통해가지고 매핑 시켜주는, 즉 이제, 앵귤러 인코딩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매핑을 하게 되면 이 값은 여기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 연산을 통해 가지고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은 출력했었던 값을 저희가 인버스 PCA를 통해서 이때 만들었었던 PCA 값을 이제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원래 차원의 길이를 운복을 시켜준 다음에 리쉐이브를 해주고 이 값 간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자 부분, 그리고 판별자 부분, 그리고 측정하는 부분 하나 해서 총 9개 큐빗을 갖고서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원래 연산을 했었던 거를 복원을 한 다음에 이제 위와 같은 복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중간 과정들 같은 경우는 뭐 안에서 계속해서 뭐 연산을 해가지고서 행렬값이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측정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음, 비트 스트링 값을 나오게 됩니다. 그 비트 스트링 값을 원래 있었던 차원의 크기에 맞게 그 역변환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 값을 원래 있던 값과 비교를 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모델의 훈련과 성능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초기에 있었던 이제 저희가 보면 리얼 데이터의 분포가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생성된 부분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가 이제 원본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를 찍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겐 같은 경우,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썼던 파라미터 대비 뭐 얼마만큼 줄여서 나타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뭐 LLM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1,000억 개가 넘어가는 데이터 포인트들, 파라미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음, 퀀텀 LLM, 퀀텀 AI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파라미터 값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훈련하지 못했었던, 보지 못했었던 데이터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이제 훈련을 해준다거나, 즉,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에 있어서는 이제 모델이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성 값을 갖고 있는 값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몇 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재생성하고 생성하는 데 되게 많은 센시티브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겐과 큐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어진 방식이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냐, 회로로 구성이 되냐, 기울기를 계산할 때 역전파를 하냐, 아니면은 이제 파라미터 시프트 룰을 이용해서 하냐, 아니면은 뭐 파라미터 수를 줄여드냐, 이런 부분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줄였다라고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다뤘었던 데이터 포인트가 되게 샬로우 레이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레이어는 아닌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좀 나아갈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고, 이제 큐빅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 높은 계산 비용을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은 그럼 다른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앞에서 살짝 봤었던 것처럼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부터 지금 양자 알고리즘들이 조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실 수 있는 KNN, 즉 입력 벡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 간의 이웃을 판단하는 이제 어, 비, 저희가 unsupervised learning,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대표적인 KNN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데이터 특징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적으로 KNN을 다루게 될 때, 기본적으로 PCA를 통해서 데이터의 피처를 낮춰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것은 큰 행렬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 고차원 다항식을 잘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 행렬에 있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제 로스를 계산할 때 포인트들 간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판단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 즉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분류해 줄 수 있는지 선형선을 긋는 걸 저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딥러닝,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이제 선형으로 이제 비선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되게 좀 깊은 이제 뭐 다항식을 통해 가지고 선을 그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1차원 선으로서 또는 2차원 선으로서 나타나 주게 되는데요. 이런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원본 정보를 최대한 희석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산 서포터 벡터 머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계산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지만 기본적 특징을 봤을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원본에 있었던 정보를 최대한 희석시키지 않고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KNN, K-means 클러스터링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포인트를 바탕으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그 데이터 간의 이제 거리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특성이 여러 데이터들 간에 이제 정보를 희석시키지 않고서는 할 수가 있다 보니 반복적으로 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KNN은 컴퓨터 뉴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냅스 그리고 파라미터들을 큐비트로 대체해서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진행할 때 우리는 고전 컴퓨터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시그모이드, 렐루 이런 방식으로 비선형 함수를 몇 개 안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선형 합성 함수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저희가 양자 컴퓨터 갖고서는 양자 알고리즘 갖고서는 해보게 된다면은 보다 이제 정보 손실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KNN에 있어서는 중간에 있는 신경망을 구축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측정하는 부분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디시전 트리가 있는데요. 해당 방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무고개 형식으로 질문이 들었을 때 분기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에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값이 일정 값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하게 분기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피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었던 뭐 디시전 트리 또는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 만들어진 랜덤 포레스트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고전에서 진행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퀀텀에서도 엔트로피 방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주고서는 이것을 판별해서 진행될 수 있는 퀀텀 디시전 트리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판단하는 것은 엔트로피로 일정 값이 이상만큼 큰지 작은지를 바탕으로 이런 분할을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디시전 트리의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전 이제 딥러닝 신경망처럼 이제 어, 역전파를 통해 가지고서는 로스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최적의 값으로 이 분기 값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최적의 값을 그리디하게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모든 케이스들을 다 이제 변수값을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된 값을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서치를 올 서치가 되는 방식이 되고 랜덤하게 이렇게 서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요 분기점 값을 우리가 어떻게 엔트로피 기준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색을 하는 게 그리드 알고리즘 방식인데요. 현재 퀀텀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봤었던 것들은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들, 고차원 정보들을 바탕으로서 분류를 하고 판별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대부분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확률 기반 모델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횡성 모델이나 아니면 대표적인 히든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었던 정보 바탕으로 이 정보를 바탕 다음 값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생성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전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하는 게 히든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되는 예시가 오늘 날씨가 맑고 어제 날씨가 흐리면 내일 날씨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럼 내일 날씨가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 모레 날씨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각각의 변수 값들을 바탕으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루게 되는 피처들의 변수의 개수에 따라 다루게 될 행렬의 크기는 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기본적인 이제 양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행렬, 밀도 행렬을 가장 그러니까 쉽게 데이터의 컨버전 없이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든 마르코프 체인 이런 밀도, 확률 밀도 행렬을
우리가 양자에 적용했을 때 가장 적은 코스트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현재 이런 방식이 조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좀 유의미한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양자 쪽, 이제 고전 딥러닝 모델에서, 머신러닝 모델에서 양자 쪽을 적용될 때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질문을 선정을 해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 베이콘 해커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는 각 이제 멘토분들을 선정해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다 보니 그때 조금 더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됐었던 영상들은 녹화해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긴 시간 동안 이제 앉아서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질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에이션 컨텐츠 서킷의 경우 이것을 Q&A의 일종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양자 알고리즘에 가까울까요? 통칭해서 부르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선은 일단은 QNN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고전에서 사용됐었던 통계 모형이나 아니면은 이제 통계 모형 아니면 머신러닝, 딥러닝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진행한 거를 QNN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NN보다는 이제 양자 알고리즘으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질문이 혹시 없으시다고 하면은,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도와드리고, 없으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유롭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